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다음 달 이 선출직 신임 당선인들의 취임을 앞두고 서울의 자치구마다 새로운 행정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주간 종합 뉴스는 서울의 주택 시장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일 계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소식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 임대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 임대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임차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전세금,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분기 추진 과제도 발표했는데 과도한 세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수혜 가구가 연간 12만 3천호 가구에서 약 25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기준,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개발 규제 완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이른바 오세훈표 재개발이라 불리는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 21곳을 추가로 선정한 겁니다. 고도지구로 묶인 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끄는데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방식으로 총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내용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북구 번동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곳을 시범지로 선정했습니다.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강력화된 개념의 뉴타운으로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 나갔던 것처럼 이 저층 주거지에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주거정비 사업의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난 2월에는 이 모아주택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됐는데 21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곳은 총 21곳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성동과 도봉, 마포와 양천구 등이 2곳씩, 종로와 강서, 강북, 노원, 서대문구는 각각 1곳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특히 인상적인 곳은 종로구인데 자연경관지구에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구기동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과연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동네 자체가 약간 좀 슬럼화되는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이번에 추가된 대상지는 올 하반기부터 각 자치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 연말부터는 정식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20곳씩 총 100곳을 선정해 2026년까지 모아주택으로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 다시 자치구 공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재개발 추진이 더딘 곳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에는 지난 2005년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17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빈집과 골목길에는 폐기물과 또 쓰레기가 쌓이면서 쓰레기 산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반복되고 있는데 김진중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이면도로. 약 100m 되는 골목길을 따라 쓰레기가 흉측하게 쌓여 있습니다. 늘어선 쓰레기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 한 대 지나기도 버겁습니다. 비교적 부피가 큰 소파는 물론 원목 가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에 생활 쓰레기까지 뒤섞여 버려지면서 악취와 날벌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리할 수 있었던 양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어느새 성인키가 훌쩍 넘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기 4구역입니다. 약 70%가량 주민 이주가 이루어져 곳곳엔 빈집도 많은 상태. 재개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빈집 근처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역 곳곳이 쓰레기 천지가 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제 차량이 소통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홍파초, 정화여중, 정화여상 3개 학교에 어린이들이 통학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죠. 화재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주민 민원은 빗발쳤지만 구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담배를 하나 갖다 던지면 화재 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걸 좀 직시하셔야 되는데 서로 다 핑계만 된다 그 말입니다. 동대문구청은. 동대문구는 그간 이 지역의 쓰레기 적치 문제를 방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저희 부서에서 폐기물 재개발 구역내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조합 측에서는 구청 측에 이제 한 번만 수거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게 확실히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치우고 나서 이제 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상황이 또 재발을 한 거죠. 구는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재개발 조합 측과 구청 관계과가 모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된 갈등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종로구 청운중학교 사태에 이어서 이 서대문구 안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취재 결과 안산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이 철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안산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부교육청을 각성하라! 서대문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런 갈등이 마침내 해결될 전망입니다. 안산초 학부모들은 지난 4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받은 서명과 함께 철회 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2달 가까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경선 서대문 구의원 등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뜻을 수용할 거란 의견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반대 의사가 과반수 54.3%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반대 서명서를 토대로 이제 철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물었더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학부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철회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며 안산초 학부모들의 공문은 접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냥 우리 아이들 얼굴만 생각납니다. 안산초 학생들의 그 해맑은 얼굴들, 우리 아이들을 그냥 지켜냈다는 생각에 그냥 감사한 마음에는 사실 어떤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사업 대상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음 달 말까지 들은 뒤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올해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서울에는 알려지지 않은 6.25 전쟁 격전 상흔지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는 상흔지 50곳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은 지연됐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한 빌라 앞입니다. 초록빛 식물로 둘러싸인 철제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제목은 함준호 대령 전사지. 6.25 전쟁 당시 육군 제7사단 1연대장이었던 함준호 대령이 1950년 6월 27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된 장소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엄성하면서 보고 다 저걸 아는 거 아니야. 어린 애들도 저거 보고 다 이제 아는 거고. 중구 정동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도 6.25 전쟁과 관련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 방송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쟁 기간에는 국방부가 관리했는데 1950년 6월 28일 보도 책임자였던 김현수 대령이 방송국 장악을 위해 숨어있던 북한군 총탄에 맞아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 내용이 담긴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격전 상흔지는 총 50곳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까지 이곳 덕수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는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곳은 총 23곳. 나머지 27곳도 지난 2년간 추진됐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토지 성격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보훈처 등에서 비용을 지원받아야 했는데 실제 협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서울시는 올해부터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은 7천만 원, 내년까지 설치 완료가 목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요거를 보존 발굴해서 이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아픈 역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억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장소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일. 서울시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6.25 전쟁 격전 상흔지 50곳을 기반으로 청소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답사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6.25 전쟁 당시의 참혹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역사인데요. 특히 전쟁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전몰 군경의 유가족 등록을 지역의 보훈처에서 지원하는데 이 업무에 특화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는 전투 현장에서 목숨 바쳐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
72년 전 6.25 전쟁은 젊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이른바 전몰군경의 희생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금 전몰군경의 유가족 찾기는 이어지고 있고 최근 지원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전몰군경 유족에서 제외됐던 유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보상이 지원된 겁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자녀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권리부활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3년 중에 70여 건을 등록 결정을 했거든요. 유자녀 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흡하지만 그 금전적인 혜택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의 유족 찾기는 보훈지청이 보관하고 있는 전쟁 당시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됩니다. 얇은 습자지에 기록된 전사자의 기록과 유족의 인적사항 확인이 마무리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반면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에게는 국립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해가 있어서 안장을 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위패라도 봉안이 될 수가 있으니 해당 묘지로 직접 상담 받으시거나 모르시면은 보훈지청으로 연락을 하셔도 저희가 적극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한 이들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전사 기록이 훼손돼 식별조차 어려운 유족 등록. 매년 유족을 찾아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도록 돕는 전도사에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겠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권리부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면 정말 뿌듯하죠.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지역의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전몰군경 유적 찾기와 함께 국방부에서는 또 이 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년 전 저희가 DMZ 유해 발굴단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는데 올해 백마고지 유해 발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구영회 조사 발굴처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유해 발굴단에서도 이 6.25 전쟁 희생자 그 유해 발굴에 꽤 많은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만큼 성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서 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국가 보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현재까지 전국 격전지에서 그 유해를 발굴하고 있고 발굴한 구수는 약 12,000여 구가 됩니다. 12,000여 구요. 네. 그중에 192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해는 12,000여 구를 찾았는데 아직까지 가족을 찾지 못한 또 유해가 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월에 이 6.25 전쟁 우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예, 백마고지에서 또 유해 발굴이 다시 이제 하겠다 재개가 됐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1952년 10월 치러진 이 백마고지 전투 70주기를 맞아서 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일단 유해 발굴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백마고지는 그 국군 구사단과 유엔군이 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치렀던 격전지입니다. 네. 발굴을 준비하면서 백마고지에 대한 전사 연구는 물론이고 당시에 전투에 참가하셨던 전쟁 영웅분들을 모셔서 네. 그 증언을 청취하는 등의 그 조사 탐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네. 그를 바탕으로 해서 발굴 계획 수립과 발굴 지역을 선정하는 등 노력을 하면서 그 백마고지에 대한 유해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이 처음으로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시작했고 또 이것을 올해 다시 재개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의 신원 확인과 또 연결해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족 신원 확인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원 확인 절차는 유해가 발견되게 되면 유해에서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한 뼈의 일부를 잘라내서 네. 과학적 기법을 통해 유전자를 확보하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확보한 유가족
DNA 시료 DB와 비교 분석해서 네.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발굴 현장에서 유해 주변에 있는 유품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즉 인식표와 같은 네. 그 단서가 명확한 것이 나오게 되면 병적 기록부 등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품이 나온 적도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단 출정식 후에 이제 4월이었죠. 이제 11월까지 이 발굴 작업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좀 임하실 각오신가요?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올해에도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은 지속하고 있으며 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국가의 숭고한 책임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완수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유가족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유해 발굴 사업단에서 이 시청자들 분들과 좀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또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특히 6.25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되어 있더라도 대조할 유가족의 그 유전자 시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만여 구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있습니다. 이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의 시료 채취에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가족 중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거나 또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친외가 8촌 이내까지 시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1577-5625로 전화 주시면 방문 채취도 가능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6.25 전쟁 72주년 그리고 백마고지 유해발굴 70주기를 맞아 저희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조사발굴 구영애 차장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6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4만 8천여 명 가운데 득표율 50.45%를 얻어 민선 8기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원석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선거 끝나고 당선된 지 이제 20년 넘었고요. 예, 다음 달이면 이제 도봉구청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선거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났던 유권자들 또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좀 해주셨던 분들 좀 이제 두루두루 만나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그동안 공약상 뭐 이런 것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뭐 1분 1초도 지금 허비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열심히 순회하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벌써 도봉구도 12년 만에 이제 청장직 탈환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을 탈환이 됐고 또 지난 15일 또 직접 인수위 구성하셨고 또 위촉도 하셨죠. 이번에 입성하시기 전에 인수위 구성 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이제 6월 13일에 이제 도봉구민회관에서 위촉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용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이제 행정기획재정, 뭐 복지보건, 도시 안전건설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이제 인수위원을 이제 위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를 이제 백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려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 분야의 이제 각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수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제 공약을 체크하고 또 뭐 단기간 또 장기간 또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예, 그리고 공약 사항들을 이제 완성도를 좀 높여 나가기 위해서 네. 지금 열심히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구청장 당선인이 이번에 서울 지역 자치구에 꽤 많습니다. 네, 그만큼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이제 지역 사안에 대해서 협치하고 또 이분을 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또 청장께서도 당선이 되신 분도 열심히 그 사업에 또 주도를 하실 것 같은데 도봉구 지역의 특색에 맞춘 이 서울시정과의 협력 이 부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모색하고 계세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제 우리도 도봉구하고 뭐 이제 그 한 정책 기조는 이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나 오세훈 시장님께서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런 또 같은 그 기조가 거의 뭐 좀 뭐 정책들이 또 한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가 뭐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그 과외로 지금 뭐 그 산적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화학부대 그 자리, 뭐 성대구장 자리, 저 뭐 아레나 공연장, 뭐 창동 민자 역사 뭐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서울 정부와 또 서울 그 시장님 시장님과 함께 그 협력해서 그렇게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또 당선인께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럼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또 개발 사업과 또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전부 다 이게 도봉이 지금 맞습니다. 다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 입성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일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그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한 이제 그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그 재건축 재개발 전담 부서가 꼭 재건축 재개발에 그 한정돼 있는 곳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화학부대 자리 또 그 우리 뭐 저 이제 또 신창동 창동 가면은 또 그쪽에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그 뭐 고도 제한 해제라든가 뭐 자연경관 지구 해제라든가 그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일 우선 이제 그것부터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지금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게 우리 도봉구청은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공무원들은 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뭐 진정성, 전문성 제가 또 이걸 믿고요. 그래서 안방은 우리 직원들을 믿고 저는 그 세일즈 를 좀 하루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그 현장을 다니시면서 정부나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 좀 찾아다녀서 우리 도봉구가 지금 12년 만에 이렇게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정말 우리 도봉의 변화 또 발전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염원이 지금 사실 우리 도봉 구민들이 그 굉장히 그 갈증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구청장이지만 그냥 나는 영업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세일즈를 좀 하러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우리 직원분들을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심과 동시에 또 이게 주민들 앞에서 열심히 또 세일즈맨 역할을 해주시는 구청장으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후보 인터뷰 때도 그러셨고 앞서 말씀하신 이 행정조직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을 또 인정하셨으니까 좀 지역의 행정 개편을 좀 데이터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직은 주민들이 생소해하십니다. 데이터 행정의 어떤 표본을 어떻게 삼아서 가실 계획이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것이요. 그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선진형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교통 정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봉구에 그 거점 지하철역이 한 3군데가 있어요. 네. 도봉산역, 창동역, 쌍문역.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도봉산역이나 창동역은 환승역이니까 뭐 이제 그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도보나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곳은 쌍문역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일일 이용자가 한 5만 명이 넘고 반대로 도봉산역이나 창동역 같은 경우는 네. 그 환승을 하니까 그 내에서 네. 예, 그 밖으로 나오지 밖으로 않고 나오는.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정책을 수립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가 공약 중에도 출퇴근 전용 버스를 도입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 쌍문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 전용 버스를 도입을 하고 네. 뭐 도봉산역이나 창동역 같은 곳은 그 실내의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좀 그 안에서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런 정책을 또 수반을 해야 되겠죠. 이제 끝으로 짧게 이제 민선 이제 8기 구청장으로 이제 신임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앞으로 행정 펼쳐 어떻게 가시겠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31만 한 7천여 명 우리 도봉 구민이신데요.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일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 또 제 캐치프레이즈가 함께해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정말 우리 도봉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도봉구청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오원석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골목길에서는 비어있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도로에 그대로 세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동구가 IoT 기술을 활용해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에 공유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낮에 성동구 마장동 일대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 유료 주차장으로 5분당 200원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옆 표지판에는 주차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만든 IoT 기술을 접목한 공유 주차장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 바닥에 적혀 있는 구입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앱이라든지 ARS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입력한 다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몰래 무단으로 주차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집주인이 지켜볼 수 있고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문자로도 통보됩니다. 성동구가 주택가 비어있는 주차장에 IoT 기술을 접목해 무단 주차를 막고 건물주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공유 주차장 건립을 지원합니다. 현재 성동구 관내 5곳에 14곳을 조성했습니다. 주택 내 주차 공간을 공유하여 공유자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부수적인 수입이 가능하게 하였고 성동구에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조성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IoT 주차 센서, CCTV, 주차면 도색, 안내판 등이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성동구 교통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50세 이상의 청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각 자치구에서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에서는 지역의 대학과 함께 시니어 모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시니어 모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패션쇼 현장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강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쭉쭉 내딛는 당찬 걸음이 관중을 사로잡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중간중간 멈춰 취하는 포즈까지 전문 모델 못지 않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0주간 시니어 모델 교육을 받아온 주부들로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패션쇼입니다.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 위를 누빈 26명의 시니어 모델들. 가슴 떨리는 긴장감 한편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일단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구부정하게 살던 게 조금 당당하고 이렇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버릇도 들었고 또 이렇게 저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런 모험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도전하시고 또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광진구가 추진한 50+ 인생 이모작 사업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종대, 건국대 등 지역 대학과 함께 모델, 강사, 마을 기자 등을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배움의 욕구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6개 과정을 했고 저희가 하반기 9월 달부터 또 2개 대학과 협력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50+ 세대의 욕구를 반영해서 더 좋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도전해준 시니어 모델들에게는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박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마저도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뭐 일을 해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시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 배우는 삶의 행복을 느낀 시니어들. 인생의 최고 절정기는 그 어느 때도 아닌 바로 지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Michael, I've known you since you were a child. If there's an answer to your disease, you'll find it. 어렸을 때부터 희귀 혈액병을 앓고 있었던 마이클 모비우스. I should have died years ago. Why am I still here?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I have a rare blood disease, and I'm running out of time. This could be my last chance. 동료와 함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You're up to something. What is it? That's not exactly legal. I don't want to see you get hurt more than you already have. This would be a cure. 인간과 박쥐의 DNA를 혼합해 마침내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모비우스. At what cost? 그 과정에서 새 생명과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Michael, what's happening? I went from dying to feeling more alive than ever. Increased strength and speed. The ability to use echolocation. 그러나 부작용으로 신체가 변하고 And an overpowering urge to consume blood.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뱀파이어와 비슷한 존재가 돼버리는데 How far are we allowed to go 세상을 구할 능력, to fix something that's broken? 모든 걸 파괴할 본능.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안티히어로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 모비우스입니다. 네, 6월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새로운 행정 운영 준비에 분주하고 또 주민들은 이 새롭게 뽑힌 지역 일꾼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변화는 선출된 일꾼의 리더 역할이 중요한 만큼 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먼저 선행돼야겠습니다.
네, 남은 6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